그런데 때마침 이번에 국방부 정신전력 그 교육 얘기도 기본 해봐야 교재가 될 것 나왔는데 같은데. 예. 여기서 저렇게 지들의 민낯을 정체를 드러내주니 아하. 제가 딱 보니까 이 교재는 50 부활이에요. 그래요? 어, 50 부활을 딱 보셨어요? 그 수준이에요. 아. 시민을 적으로 선포하는. 봐봐. 여기서 이번에 새로 나온 정신교재의 대적관 부분에 의하면 네, 네. 적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게 1번 북한 정권, 2번 북한 군대, 음. 3번 북한을 추종하는 내부의 위협, 아, 이른바 반국가 세력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산 전체주의. 네. 요 세 가지거든요. 하. 그런데 북한 정권하고 북한 군대는 휴전선 너머에 있어요. 그렇죠. 휴전선 이북에. 음. 그런데 세 번째 내부의 위협은 우리 안에 있어. 네. 그러면 총뿌리가 어디를 먼저 향할까? 음. 전방에 북한을 향해서 겨누고 있던 총구가 흔들리더만 이게 거꾸로 돌아와서 내부로. 내부의 적부터 조져. 이게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가 했던 거야. 그때 당시에 전두환이 이제 국가 안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정화한다. 네. 그러면서 상김씨를 정치 활동 규제를 하고 싹 쓸어버리고 그다음에 군대에서 이제 내부의 적을 색출하는 게 녹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700명 넘는 군 장병을 보안사가 잡아가서 녹화, 예. 즉 사상을 바꾼다. 그래서 학생운동 경력이 있는 애들은 모조리 잡아가는데 그 중에 6명인가가 죽음으로 돌아와. 의문사예요. 보안사에서 가혹행위도 증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거꾸로 이 군인들을 사복을 입혀서 다니던 학교에 보내서 다시 보내죠. 뿌락치 활동을 했어요. 별하별 일이 많았죠. 그러면서 내부의 적이 내부의 적을 찾아서 색출하고. 이명박 정부 때 보면 장병 불온문서 파동이라는 게 터져. 총 23종의 문서를 불온문서로 지정해가지고 네. 못 들어오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장하준 교수의 착한 사마리아인. 맞아요. 그때도 참 엄청난 파문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한홍구 교수의 한국 현대사. 그다음에 세계문학상을 수상한 소설집 냇물아 달려라. 네. 이런 빛나는 양서들을 다 나중에 19건이 또 추가돼. 네. 참. 뭐 청년 전태일 이런 거 다 검사해. 지금 생각해 보면 예. 그랬는데 그 불온문서 파동이 터지자마자 그 북한의 여성 간첩이 육군 대위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군사 기밀을 빼돌렸다. 네. 그런데 이상 국방장관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이 육군 대위 간첩이라고 지가 브리핑을 해. 네. 그러니까 천지가 빨갱이라 이거요. 군 내부가 다 잡아내야 된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장병들이 불시에 관물대 수색. 그다음에 뭘 써내래 자꾸 자기의 그 사상 이런 거를. 예.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 군대 자살자 예, 가혹행위. 그런 사이에 천안함 연평도가 터지네. 북한에게 아무것도 못하면서 총구가 전방을 향해서 있고 그걸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면서 내부의 정만 종북 세력이라면서 조져돼가지고. 당시에. 예. 아니 전두환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내부의 적은 조지는 동안에 1983년에 그거 아시나?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예. 이번에 뭐 영화 헌트란 영화를 통해서도 저희가 봤었고요. 네. 그럼 뭐 북한 공작원이 이제 폭탄 설치한데 우리 순방 중이던 장관들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듣도 보도 못한 거의 제대로- 전쟁에 버금가는 행인데 전두환이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 인내야 한계를 시험하지 마라. 대통령 성명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응징보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세우던 걸 다 하고 말 한마디로 끝냈어요. 거꾸로 그 이듬해 84년에 우리 남한에 수해가 많이 났다고. 그 이재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북한에서 우리 남조선의 동포들한테 수해 물자 보내겠다. 그래서 쌀 보내겠다. 네. 그걸 또 받아. 전두환이가. 그러면서 전략적 허점을 찔렀다 그래.
하하. 그래가지고 그 쌀을 내가 받아 먹은 기억이 나. 아 그래요? 예. 그러다가 예. 87년에 이제 저기 남북 분단사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는데 그 김현이라는 북한 공작원이 아. 국내로 들어오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네. 그 중간 기착지에서 그 화물칸에 폭탄을 설치하고 자기는 도망가서 공중에서 그 대한항공 여객기가 폭파됐다. 네. 87년에. 그때 뭐 충격이 엄청났죠. 이때 북한에 무슨 조치를 했나? 음. 아무 조치도 안 했어. 음. 그러니까 이렇게 전대미문에 뭘 당할 때 맨날 당하고 그 화풀이를 북한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겨? 야당하고 시민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독재의 본질이에요. 보수파는 북한에 한없이 약해. 말로는 잡아먹을 듯이 그러는데 네. 그건 전부 다 국민을 향한 거야. 이명박 때 천안함 연평도 나고 북한에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허구한 날 두들겨 맞고 그 화풀이는 종북 세력이란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과 시민한테고 결국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박근혜 정부 와서는 더 심해져서 네. 그때 목함지뢰 사건이라는 게 나. 전방에 북한이 설치한 지뢰 아군 우리 2명의 부사관이 이게 발목질에 네. 나간다고 부상. 큰 부상을 입죠. 네. 그때 뭘 했습니까? 북한으로부터 사과 받았어요? 김관진이 저기 김양건 만나 72시간 회담했는데 사과 한마디 못 받았어. 아하. 그리고 또 화풀이는 우리 내부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부 싸움으로 변질이 되니까 결국은 사이버 사령부가 이제 댓글 부대로 둔갑해서 그래가지고 이명박 찬양 야당 조롱. 그 이걸 왜 했냐 그러니까 아니 북한이 내부의 종북 세력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전 차원에서 한 거다. 네. 이름하여 제4세대 전쟁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정리해 보니까 참 이게 어이가 다 없습니다. 내부의적인 얘기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국방부의 정신전력원이란 걸 새로 창설해가지고 이걸 연중할 수 있는 이 어떤 그 새로운 정신전력 기구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서 그냥 허구한 날 댓글 공작, 허구한 날 저 대통령 찬양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갖다가 꼭 하나회가 12.12 군사 반란할 때 그 저기 마치 어떤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정권의 군대, 사조직 이런 어떤 그 군대로 만들다가 네. 이제는 거의 극단적 수준으로 치다른 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이제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16번을 만든 거야. 예. 그러니까 실제 실행 계획까지 만든 거지. 네. 이렇게 되면 그 기무사가 이제는 저기 완전한 오공식 그 자기들이 계엄을 좌지우지하는 이게 전두환의 대표적인 그 반란의 증거가 뭐냐하면은 계엄은 저기 그때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 업무인 걸 네. 보안사 지가 수사한다 그러면서 네. 계엄사령관 연행하고 그렇죠. 다른 허수아비 계엄사령관 안 치고 군사 반란이 된 거죠. 근데 이번에 기무사가 똑같은 짓을 했다. 물론 문서상이지만 그리고 세월호 민간인 사찰하고 그러니까 군이 내부의 적이 있다는 쪽으로 대적관이 형성되는 그러니까요. 순간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지풍파가 그러더니 이번에 정신전력 교재라는 게 이게 나왔는데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 이거 무시무시한 거네요. 이걸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하고 단지 표현이 종북 세력에서 네. 이제는 내부의 위협으로 이렇게 표현만 바꿨지 똑같은 논리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군 장병 정신교육뿐만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교육에도 활용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또 저기 장관이 직접 네. 수정 지시라고 지난정부 가짜평화 이승만은 방공투사 네. 군사정권은 약간의 과오가 있었다. 이제 이래가지고 참. 원래 이 국군은 네. 국군 조직법이나 이 헌법 정신은 뭐냐하면은 이 근대 체제에서 상비군이라는 거는 국민의 군대라고 돼 있고 이게 나폴레옹 때 처음 나온 거예요. 프랑스 혁명에서 네. 귀족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 그래서 세계 최초로 징병제가 시행이 되면서
전문성 있는 군대, 혁명의 군대, 국민의 군대. 네. 그래서 국민 대표성을 갖는 군대로 바꿔졌는데 이게 귀족 군대, 왕실의 군대를 파죽지세로 물리치면서 유럽을 석권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근대 군대 상비군 체제가 발명이 된 거거든요. 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군대 편제가 다 나폴레옹이 발명한 거예요. 사단이라는 게 발명이 돼서 사단과 그 안에 있는 일반 참모제도 네. 이게 다 나폴레옹에서 나온 거고 그래요. 그게 오늘날 거의 다 어, 군대 시스템에 도입이 돼 있는 그렇네요. 계속 어, 이어지고 있네요. 근현대 군대를 이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공적 기관으로서 군대는 철저하게 그때 이제 프랑스 혁명의 그 이념에 복무하는 하나의 어떤 혁명의 군이라 그러면서 나폴레옹 스스로가 죽을 때까지 나는 혁명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치주의, 능력주의, 그래서 나폴레옹 법전 네. 이러면서 자유주의 사상을 이제 유럽에 전파했던 그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혁명의 아들이라 그랬고 그러면서 이 군대는 공적 기능의 군대가 되는 건데 그 이후로 모든 나라의 법률에서 군대는 국민의 군대로 돼 있는데 국민의 어찌된 일인지 대한민국에서는 이 군대가 국민의 군대가 아니고 보수 우익군으로 분리돼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논리들 보면은 국민의 정신과 군인의 정신은 다르다는 논리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 국민들이야 뭐 헌법 법률 뭐 이런 게 있지만 군인은 달라. 홍범도 장군 독립영웅인 거 맞아. 그러나 육사는 정신이 달라. 아하. 여기는 빨갱이는 안 돼. 아.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이 독립기념관에 가서 하시는 얘기고 그렇네요. 육사는 빨갱이는 안 돼. 우린 다른 거야. 음. 그래서 본인들 예외주의. 그러니까 군의 스스로 자기 특수화. 네. 이런 사고 방식으로 가는 건데 국민의 정신과 군인의 정신이 따로 있다는 건 위험천만한 사고 방식이고 예. 이게 근대 상비군 제도와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기 결국은 자기들은 선택된 집단이고 따로 존재하는 특수한 집단이고 국가를 책임지는 집단이라는 걸로 점점 망상이 이제 커져가는데 네. 이게 5.16과 12.12의 기본 토대이자 최근에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기본 논리예요. 기본 사상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직업주의라 그래. 군인의 신직업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주의하면 좋은 의미인데 신직업주의라는 건 그런 직업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국가를 책임지고 네. 우리는 국가 안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사회를 지도해야 되는 존재가. 엘리트다 우리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사회를 지도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저기 매우 위험한 사고 방식이자 민주주의하고 양립될 수 없는 네. 거고 사실 군인의 정신은 전투를 하는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기에서 제한된 전문 기술자로서의 그 특수성이지 네. 정신 자체가 우린 특수하다. 정신 자체가 다르다. 이런 전제는 성립이 될 수도 없는 거고 헌법 위반입니다. 하하. 그러니까 국민의 군대로 다시 정상화를 해줘야 되는 이런 어떤 지금은 그렇네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국민과의 분리가 되는 군대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하신 거고. 아니 그러니까 싹수가 노란 정치군인들이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아니 최수근 상병 수사 왜 안 넣고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옮기고 할 때 벌써 싹수가 노랗다. 이 정치군인들이 득세하는 시절이 왔구만. 그러면서 시선을 어디로 돌려? 전방을 주시해야 될 군이 시선을 180도 돌려서 네. 후방의 적을 찾겠다고 의시되고 이거 나선다. 오싹합니다. 어. 여기다가 지금 어제 이제 불거진 게 바로 독도가 마치 이제 분쟁 지역인 것처럼 웃기는 얘기죠. 생각고열도 쿠릴열도 이거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입장을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설령 네. 주변국을 여기가 영토 분쟁이라고 하고 있으나 독도는 당연한 대한민국 영토로서 그 얘기를 우리는 써줘야 결연하게 수호해야 될 엄연한 대한민국 예. 영토다. 요거 한 줄만 더 내좀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거야. 아하. 근데 그마저도 없는 거야. 그게 없어요.
근데 요 문구가 예. 일본 방위백서 문구하고 똑같거든. 아 그래요? 그거 그대로 한글로 번역하면 요 문구야. 어... 일본 방위백서에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하하, 충격적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떤 민간 전문가한테 검수나 이런 것도 없이 군인들이 이걸 썼어. 군인들이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저기 군무원들하고? 이거를 관련 부처 합동 회의는 했대요. 거기에 대통령실도 왔대. 뭔가요? 근데 이거? 그때는 다 잘 썼다 그랬지.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러고. 경로한 거야. 정치지 그게. 윤 대통령 본인은 몰랐을 수도 있지. 본인은. 본인은 그런데 몰랐을 수도 본인은 있다. 몰랐어도 네. 이런 식의 독도 기술이 나온 건 다 윤 대통령 그 성격과 지향점을 보고 나온 겁니다. 현 정부 시책에 맞겠다고 뜯어고친 거예요. 아하. 안 그러면 잘 있는 정신교육 교재를 왜 고쳐? 네.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왜 내부의 적을 놓고 왜 일본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강탈해 간 게 일본인데 네. 그러면서 식민사관을 주입했던 게 바로 일본 군국주의인데 그렇죠. 그 편에 섰던 그 역사관을 무심코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기술이 되는 거예요. 아하. 당연한 줄 알고. 지금 뭐 이 정부의 분위기도 그렇고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교재 내용을 보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과 일본이 지금도 갈등을 벌이고 있고 아니, 이게 또 안 그냥 들어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아니야. 이게 하나의 역사적 뿌리인데 빠져 있더라고요, 이건 또. 그 나온 지가 벌써 꽤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임원영 소장과 네. 지금 돌아가신 그 리영이 옛날 옛날 한겨레 신문 논설고문 네. 한양대 교수하면서 그 젊은이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분이죠. 그 대담집이 있어요. 대화라는. 나는 그 책에서 참 재밌는 대목을 많이 봤는데 네. 해방될 때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일본 그때 천황이라고 모시던 아주 하늘처럼 받들던 일본 왕이 라디오로 그 항복 선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연합군에 이미 원자탄 2방 얻어맞고 이제 항복 선언을 하는데 네. 그때 조선 엘리트의 절반이 울었대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일본화된 건데 아, 마치 나의 조국이 무너진 것처럼. 나의 조국이 무너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광수, 최남선, 모윤숙 등등이 이미 다 친일파로 돌아섰고 천황 폐하 만세 이럴 텐데 천황께서 이러신다. 그러니까 슬퍼서 울었다는 거야. 예. 해방의 기쁨이 안 느껴졌더래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나서 그게 설령 항복은 했지만 곧 일본 제국은 부활한다. 망할 리가 없다. 이러면서 다시 그 희망을 갖더라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우파들은 다 그렇게 돌아선 거예요. 근데 이럴 리가 없다고 봤던 건데, 근데 국제 정세에 밝은 게 주로 좌파들이었대. 그래가지고 정보를 취합을 많이 하고 하니까. 대부분 해방 광복 때까지 이렇게 갈수록 독립운동의 주류가 좌파 쪽으로 넘어가요. 근데 좌파들이 국제 정세나 이런 걸 외국 가서 많이 듣고 무장 투쟁도 하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일본은 곧 패망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어서 그 독립운동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머지는 울더래. 아. 근데 그 당시에 라디오가 흔치가 않았어. 그래서 시골에선 해방된 줄 모른 채로 막 많게는 일주일 열흘까지 간 데도 많다고. 그런데 주재소라 그래. 그때 경찰서가를 주재소라고 불렀단 말이야. 네. 거기서 큰 불이 일어나는 거야. 막 그러고 일본 순사들이 막 그냥 바쁘게 왔다 갔다 해. 아. 그래서 뭔 일이 있어요? 이제 구경을 나간 거지 마을 아,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이 나라가 망하니까 경찰서에 있는 자료를 다 태우는 거거든. 문서 소각. 아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그래서 거기 가서 처음 들었다는 거야. 우리 망했어 이렇게. 그랬는데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야. 그러다가 일주일을 지나니까 진짜구나. 이래가지고 만세 운동이 그 뒤에 터졌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국방부 정신전략 교재를 보면 그때 일본이 망해서 슬퍼하던 조선의 주류 지식인들이 수십 년을 절치부심하다가
항상 그 식민사관의 흔적을 남기고 하다가 국민이 무서워서 뒤로 재산 숨기고 그다음에 또 아닌 척하고 네. 뭐 이러던 그 일제의 그 마지막 잔당들이 지금은 다시 주류의 꿈을 꾸고 아, 다시. 다시 부활하는 듯한 내가 착각까지 드는 거야. 아니 이번에 정신전력 교재에서 일본에 관한 부분은 거의 일본 관점으로 기술한 거거든. 역사 문제, 영토 문제를 다 빼버렸어요. 그렇네요. 역사 그렇네요. 문제, 독도, 예, 도발 맞아요. 다 빼버렸어 다. 이승만은 미화하고 어.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또 총뿌리는 내부로 돌리고. 그게 바로 반공과 친일이 만나는 지점이자 음, 이제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제 그 해방 후에 정부가 수립되고 사실 보수 우익이 작긴 했지만은 워낙 국민들의 민심이 무서우니까 네. 그 우리나라 보수 정권이나 올드 라이트들은 아직은 이 민족주의 그 자기장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또 백범김구 선생이 계시고 아무래도 그 존경받는 그 독립 지도자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국민들에게 끼친 영향이 너무나 크고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학 농민 그 혁명으로부터 예. 시작해서 면면이 이어진 우리 나름의 이제 독립에 대한 의지와 근대화 혁명이라는 게 있었던 이거는 국민들이 아니까 차마 배신하지는 못하고 네. 자기가 일본에 대해서 강한 척하면서 음, 어떤 그 저기 민족주의적인 어떤 구호를 썼던 건 사실인데 네. 지금의 뉴라이트는 그마저도 배신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따위 정신전력 교재가 나오는 거야 이게. 참.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 대통령이 어제 경로했다고 그러고 국방부가 이 교재를 회수했다고 하는데. 뭔 놈의 그 대통령은 맨날 대통령이 경로해야 이 나라는 무슨 뭐가 정치가 들어가요? 되고 통치가 되고 허구한 날 경로인데 지가 책임질 일이지. 경로는 국민들이 해야 돼. 국민들이 경로. 국민들이 경로해야지 왜 네가 경로해 시켜놓고. 그러니까 이 독도 지도에서 독도도 빠져 있고, 너무 이런 거 보면서 깜짝 놀랐고, 근데 또 교재에는 윤 대통령 얼굴이 또 몇 장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대통령 얼굴은 없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사이버사 댓글 부대가 이명박 찬양, 야당 조롱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 해댔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정신전력 교재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아주 중립적이고. 봤는데. 예. 저기 보면은 윤 대통령이 유엔 가서 연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또 저때 바이든 날리면 그런가요? 터졌을까요? 저때가. 그 내용은 없겠죠? 바이든 날리면 논란? 저기 개망신 당한 거지 뭐가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도약이야. 그때 저거 그래서 세계적 개망신 당해놓고. 그러니까- 연설도 주어진 시간 이 다른 정상들 다 2, 30분 하는데 혼자 14분인가 하고 중간에 하다 말고 내려와 놓고 뭐가 더 커져. 물론 몸집은 크지 체중이 100kg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